오랜만에 극세사네요. 네, 같은 나토 국가인 그리스와 트리키에 간의 분쟁이었던 키프로스 전쟁을 준비해봤습니다. 키프로스가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튀르키예인들이 대거 키프로스로 이주한 후에도 하나의 섬에 공존하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민족의 갈등은 그 후로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왔는데요. 튀르키예 주민들은 키프로스 북쪽의 튀르키예 거주 지역에,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스계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1950년 영국의 식민 통치에 반발해서 그리스계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영국 키프로스 총독부는 튀르키예 주민들로 구성된 진압부대를 투입해서 그리스계 주민들의 반란을 진압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튀르키예 주민들과 그리스계 주민들의 반목은 더욱 심화가 됐죠. 지난 시간에 극우 테러리스트 니코스 삼손이 EOKAB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드미트리오스 이오니데스 장군은요, 삼손을 EOKAB의 새로운 사령관으로 선출하자마자 키프로스 방위군과 EOKAB를 배후 조정해서 키프로스의 대통령인 마카리오스 3세 총대주교를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쿠데타 직전 이 마카리오스 3세 총대주교가 그리스 군사정부에 보낸 서한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 군사정부가 EOKAB의 테러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키프로스의 폭력 사태 악화는 전적으로 그리스 정부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한 드미트리오스는요, 삼손에게 마카리오스 3세 총대주교의 처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카리오스 총대주교는 쿠데타 발발과 함께 영국 공군의 도움을 받아 키프로스 외부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카리오스 3세 총대주교 암살 계획은 수포로 들어간 거죠. 이 삼손은 이미 1960년대에 튀르키예 주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를 자행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삼손이 온건파인 마카리오스 3세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를 튀르키예 키프로스 주민들은 대단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어요. 따라서 튀르키예군은 키프로스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을 결심하고 1974년 7월 16일에 전군의 비상령을 발령합니다. 튀르키예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키프로스에 개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개입이 현실로 다가오면 튀르키예군은 그동안에 수립해온 작전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침공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습니다. 이 작전명은 뭐냐면 고대 훈족의 가장 강력한 군주의 이름을 따서 아틸라 작전이라고 명명했었죠. 삼손의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튀르키예 키프로스 주민들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긴박한 상황인데다 작전 준비 기간이 길어져 해외에 노출될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 작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면서 또한 신속하게 침공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군부에 3일 안에 작전 준비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죠. 동시에 그리스 군사정부도 삼손의 쿠데타를 지원하기 위해 키프로스에 그리스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스군은 튀르키예보다는 조금 빨리 개입 준비를 서둘러서 불과 이틀 만에 키프로스 파병 준비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막상 파병 준비가 완료되자 그리스 정부는 파병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 정부는 어디까지나 배후에서 EOKAB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EOKAB가 저지르는 학살 테러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군이 직접 키프로스 섬에 개입해서 EOKAB를 지원할 경우 그리스는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당한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 군사정부는 그리스군의 키프로스 섬 파병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시간 지연은 튀르키예 정부의 입장에서는 행운이었죠. 만약 그리스군이 튀르키예 군보다 빨리 키프로스에 개입할 경우 튀르키예 군이 성공적으로 키프로스에 개입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프로스 개입에 대한 결심이 보다 확고했던 튀르키예 군으로서는 시간을 번 셈이었죠. 튀르키예 군에서 가장 먼저 키프로스 개입 준비를 마친 제6군이 키프로스 침공의 주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틸라 작전 계획의 요체는 튀르키예 군이 키프로스 방위군의 정면과 배후를 동시에 공격해서 키프로스 방위군의 방어 전력을 분산,
교란시켜서 효과적으로 키프로스 방위군과 EAKA-B 등의 그리스계 무장 세력을 제압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따라 공수부대가 헬기로 침투한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아 키프로스 남쪽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튀르키예 육군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격해서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들의 거주지를 포위하고 있는 키프로스 방위군과 EOKA-B 등의 배후를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해병대 1개 연대가 육군 28사단과 39사단 소속 부대와 함께 키프로스 북쪽에 상륙해서 키프로스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격, 키프로스 방위군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양공작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튀르키예 해병대가 상륙할 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사실 상륙지역으로서는 그다지 적합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 지역은 산맥과 절벽에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 상륙부대가 집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지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무엇보다 산맥이나 암벽 같은 자연장애물이 키프로스 내륙으로의 진격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튀르키예군은 키프로스 방위군 역시 이 지역을 상륙 불가 지역으로 판단해 방어의 주력을 상륙에 적합한 지역에 집중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일부러 상륙과 진격이 어려운 지역을 상륙 지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키프로스 방위군이 튀르키예 상륙 지점을 상륙이 용이한 지역인 암모 초스토스로 오인하게 하기 위해 기만작전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튀르키예군의 침공이 먼저 시작된 건가요? 네, 1974년 7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튀르키예군 침공부대가 키프로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튀르키예 공군도 키프로스 방위군의 방어선을 공격하기 위해 당시 주력 전투기였던 F-100 슈퍼세이버 전투기와 F-104G 스타파이터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키프로스 방위군은 튀르키예 상륙 함대를 찾아내어 공격하기 위해 카르파스 반도에 레이더를 설치했었는데요. 오전 5시경 레이더로 튀르키예 함대를 발견한 키프로스 방위군 해군사령부는 튀르키예 상륙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키프로스 북쪽 키레니아 항구에 정박 중이었던 소련제 P6급 어뢰정인 T1 어뢰정과 T3 어뢰정 두 척을 출동시킵니다. 이들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진출한 튀르키예 상륙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했지만 튀르키예 해군 함정들도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전이 시작됐죠. 이 교전에서 T1은 튀르키예 해군 구축함에 40mm 포에 피격당한 후 격침됐고요. T3 어뢰정은 튀르키예 경군 F-100 전투기의 협공을 받아 역시 침몰했습니다. 키프로스 방위군은 튀르키예군의 상륙 지점으로 암모 초스토스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인 니코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니코시아에서 암모 초스토스 방면에 가까운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기에 방어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선이 건재할 경우 니코시아로 진입하는 튀르키예 공수부대에 위협이 됐기 때문에 튀르키예 공군의 F-100 전투기와 F-104G 전투기는 이곳 방어선을 집중 공격을 했죠. 이어서 니코시아의 국제공항을 폭격했습니다. 니코시아의 공항이 재기능을 하게 될 경우 이 비행장에 그리스 공군 전투기들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니코시아의 방어선이 튀르키예 공군의 공격으로 붕괴된 후에 튀르키예 공군의 제221 비행대와 231 비행대의 수송기는 니코시아 북쪽에 위치한 마을인 미아밀라 상공에 공수부대원을 투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아밀라에 강한 튀르키예 공수부대원들은 키프로스 방위군의 이동 경로 오른쪽에 강화해서 곧바로 키프로스 방위군의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교전에 돌입했죠. 이 과정에서 120명의 공수부대원 중 무려 90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전멸한 숫자의 사상자가 나왔음에도 이 튀르키예 공수부대원들은요, 키프로스 방위군을 격투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미아밀라에 강한 공수부대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튀르키예 공수부대들은요, 큰 피해 없이 헬기로 키레니아에 침투한 특수부대들의 지원을 받고 니코시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 침공의 첫 단계인 공수부대 투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키프로스군은 왜 튀르키예군 침공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프로스 방위군이 튀르키예군이 암모 초스토스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지역과 니코시아 사이의 주력을 집중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키프로스 방위군은요, 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교전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군의 내습을 방어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차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차출한 병력은 암모 초스토스에 가까운 곳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튀르키예 공수부대가 내습한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나마 암모초스토스에서 니코시아 사이의 방어선 중 니코시아로 들어오는 튀르키예 공수부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선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튀르키예 공군의 공격으로 공수부대 진입 이전에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경에 키프로스의 그리스 군단과 키프로스 방위군은 키오넬리의 튀르키예계 키프로스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공격합니다. 니코시아와 키레니아를 잇는 도로를 방어하고 키레니아로 증원군을 파견하기 위해 키프로스 방위군은 키오넬리 마을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무려 19대의 전차를 투입한 대공세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키오넬리 마을 주민들은요, 이미 튀르키예군의 지원을 받아 키오넬리를 요새화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 공수부대가 키오넬리에 계속 투입되었기 때문에 키프로스 방위군은 키오넬리 공략에 애를 먹고 있었죠. 키프로스 방위군은 니코시아에 주둔하는 185 포병연대를 키오넬리로 이동시킵니다. 이들은 이동 도중 튀르키예 공군의 공격을 받아 6대의 25mm 기관포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역시 키오넬리 공략에 투입된 184 포병연대도 튀르키예 공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키오넬리를 포격하기 시작합니다. 키오넬리와 함께 리마솔에서도 EOKA-B 부대원 450명이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들의 민병대를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죠. 튀르키예군의 양동작전의 한 축인 해병대는 어땠나요? 네, 튀르키예 공수부대가 성공적으로 니코시아에 진입한 이후에 튀르키예 해병대가 키프로스 북쪽 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튀르키예의 제6 상륙보병연대와 제50 보병연대 그리고 제39 전차연대가 상륙을 개시합니다. 총 3,000명의 병력이 이 해안에 상륙했고요. 이들은 13대의 M47 패턴 전차와 20대의 M113 장갑차 그리고 12문의 105mm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키프로스 방위군에서 차출된 방어부대의 주력은 암모초스토스와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튀르키예군이 상륙한 지역을 방어하는 키프로스 방위군의 전력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해병대는요, 상륙 후 약 1시간 만에 키프로스군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고 상륙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키프로스 방위군은 키프로스 북부 해안에 상륙한 튀르키예군을 차단하기 위해 급히 제23 중전차연대 소속의 소련제 T-34 전차 5대와 251 보병연대를 급히 키프로스 북부로 이동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그리스군 왜 T-34를 써?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원래 발칸반도는 그리스 빼놓고는 전부 다 소련의 영향권이었어요. 그래서 T-34가 굉장히 흔했고요. 또한 당시로서 1960년대 중반에 그리스가 구할 수 있었던 가장 값싼 전차가 소련제 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30대가 넘는 T-34를 그리스가 구매해요. 아무튼 이들은 먼저 튀르키예군을 발견하고 튀르키예군의 무반동포 탑재 차량을 파괴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지만 5대의 T-34 전차 중 2대가 M113 장갑차에서 하차한 튀르키예 육군 보병들에 의해 파괴됩니다.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바주카를 갖고 있었거든요. 전차가 파괴되면서 적보다 열세한 상태에 놓이게 된 251 보병연대의 생존자들은요, 키레니아를 향해 동쪽으로 화로를 떠서 후퇴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키프로스 방위군의 T-34 전차 2대가 추가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키프로스 251 보병연대 생존자들은 가까스로 키레니아로 후퇴합니다. 이들을 격퇴한 튀르키예군은 니코시아를 향해 동쪽으로 1km 이상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보다 더 깊이 진격했죠. 키레니아를 방어하기 위해 니코시아에서 제286 기계화 연대 소속 T-34 전차 3대와 제281 보병 연대도 튀르키예군을 저지하게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튀르키예 공군의 F-100 전투기들의 공격을 받고 6대의 BTR-152 장갑차를 잃는 등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합니다. 이 와중에 키프로스 방위군 286 기계화 연대의 연대장도 전사합니다. 튀르키예 공군 전투기들은요, 키프로스 방위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요, 키프로스 방위군의 주둔지에서 3대의 장갑차를 더 파괴했고요, 키레니아 축구장을 방어하고 있던 2대의 BTR-152 장갑차를 추가로 파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프로스 방위군은요, 튀르키예군의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중과부적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군의 교두보를 공격해서 튀르키예군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시키죠. 따라서 키프로스 방위군 제182 포병연대가 키프로스 북부의 튀르키예군 교두보를 공격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이들은 총 20문의 야포와 6문의 대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운반하는 차량이 부족해서 18문의 야포만을 튀르키예군 교두보까지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반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또다시 2문의 포를 잃고 간신히 성 파블로스에 도착해서 튀르키예군의 교두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해안 인근에 있던 튀르키예 해군 함정의 함포 공격과 튀르키예 공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괴멸이 돼버립니다. 이외에 190 키프로스 방위군 포병대가 튀르키예 교두보 공격에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들은 튀르키예 공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는 입지 않고 튀르키예 군의 교두보를 공격할 수 있는 지점에 도착해서 튀르키예 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키레니아 해안 근처에 있던 튀르키예 해군 함정을 해안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정오가 막 지날 무렵 튀르키예 군은 키레니아에서 니코시아에 이르는 도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제대로 된 공군력을 갖추지 못한 키프로스 방위군은 튀르키예 공군의 항공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하지만 튀르키예 공군도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32 비행대의 F-100C 전투기와 171 비행대의 F-100D 전투기 그리고 RF-84F 전술 정찰기가 키프로스 방위군의 대공포 공격에 격추됩니다. 키프로스 방위군은 키레니아에서 326 보병연대와 306 보병연대로 튀르키예 군을 저지하려 했으나 역시 실패합니다. 튀르키예 군에게 타격을 입혀 튀르키예 군이 키프로스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281 연대하고 286 연대 그리고 386 연대의 잔여 전력을 모두 끌어모아서 야간에 서부전선에서 튀르키예 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키프로스 방위군이 왜 이 야간 공격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제공권 장악이 안 돼 있으니까 튀르키예 공군한테 맨날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낮에 움직였다는 다 죽는다. 어떻게? 야간 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튀르키예 공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함. 언제? 야간에다. 그래서 야간에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은요, 초기에는 튀르키예 군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태세를 정비한 튀르키예 군이 다시 반격하면서 키프로스 군도 큰 피해를 입었죠. 주간에 튀르키예 군과 교전하면서 2대의 전차를 이은 286 기가연대는요, 또다시 한 대의 T-34 전차를 손실합니다. 그리고 반격에 나선 키프로스 방위군 3개 연대를 지원하기로 했던 306 연대는요, 너무 늦게 도착해서 튀르키예 군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도 못했어요. 이 와중에 키프로스 방위군의 M20 슈퍼바추카에 피격당해 튀르키예 제50 보병 연대장 카라오글라 노글루 대령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전장은 하늘로 옮겨갑니다. 오늘은 정말 영화 같은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필리핀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찾아와 국가를 대신해 수십 년 전의 은혜를 갚고 나섰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 70여 년 전 오로지 한국이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필리핀의 한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혹한의 계절을 체감하며 싸웠던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노고에 비해 수십 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 중 총탄을 맞아 한쪽 다리를 잃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 91세로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집에서조차 이동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기적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이 참전 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 한국 기업이 곧바로 필리핀행을 결정하며 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간 것인데요. 한국을 지켜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그가 평생을 꿈꿔온 이동의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이 한국 기업이 선물하였고 그것을 넘어 2다리를 잃기 전의 시간을 잠시나마 되찾아주기 위해 의족을 착용시켜 그와 가족들에게 평생 남을 가족사진을 남겨주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이 필리핀 참전 용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가 2다리로 선 순간을 본 적이 없던 가족들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감격에 겨워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한국이 여전히 참전용사의 헌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인데요. 바로 한국인들의 진심이 담긴 영상편지였습니다. 플로레스 참전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기까지에는 참전 용사님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로레스 중령님 정말 존경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른 참전용사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참전용사님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참전용사는 사랑합니다라며 어눌한 한국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I never had second thoughts about my going to South Korea.
I changed my decision and said, I will just go to Korea some other time if there will still be another time. 이 소식은 필리핀 전역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진다라며 언론을 통해 한국의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한 한국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프레시였습니다. 평범한 욕실용품 기업이면서 그 누구보다 한국의 역사에 진심인 이곳은 여전히 한국을 지켜준 참전국에 찾아가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보답하고 있고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인선, 이상호, 김기환, 오정식 등 저와 같은 평범한 한국인들 또한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 인프레시에 동참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참전 용사들에게 진심을 담아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프레시는 감사를 표하고자 2024 연말 감사 후원 박스를 출시했는데요. 25,000원 판매가에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TV, 냉장고, 휴대폰, 프리미엄 욕실용품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이 박스는 판매 수익의 일부가 참전용사 후원에 사용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은 우리 국민들과 또 그런 마음을 한데 모은 인프레시란 기업까지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참전용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구매처를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